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제 국회의원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의 장단점, 폐해 같은 것들을 좀 봤죠. 제가 선거를 3번을 좀 중심적인 자리에서 있으면서 뭐 재선거도 있었고, 들어가서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보니까 이 초선이 어렵죠. 재선 3선쯤 되면 그 다음에 4선 이렇게 또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늘 똑같은 대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이 주민들을 5만 명의 표만 얻으면은 재선 다음번에도 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2년 있으면 바꾸잖아요. 위치를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부서를 바꾸고 2년인가요? 3년인가요? 자꾸 다른 일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한 가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이 노력을 하는데, 이 국회의원은 감시자가 없어요. 단 4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그 자기 지난번 선거에서 찍어준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찍어주면 또 되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여야를 막론해서 그 절치부심하며 지역을 닦았던 이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제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가 생긴 처음 시작을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이 국정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역에서 선발돼 오는 국회의원들이 물론 훌륭한 분들이 선발이 돼서 오지만 국정 감시에는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비례대표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되돌아서 한번 짚어보면 과연 우리나라의 비례대표가 국정 감시를 위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왔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지난번 제가 원래는 제가 비례대표로 책정이 돼 있었다가 저는 지역구를 제가 자원을 해서 나갔었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그때 들어왔던 비례대표들 중에서도 보면 훌륭한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정당이 또는 어느 계파나 어떤 이 지도부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 쪽 사람들을 무리하게 순번을 집어넣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만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것을 봤죠. 그래서 제가 보고 약간은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비례대표로 데려왔을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한테 역할이 오지 않는 걸 보면서 이 당에서 저뿐 아니라 비례대표라고 뽑은 사람들이 전문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상임위 정도는 그렇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걸 보면서 비례대표는 국민의 비례가 돼야 되는데 왜 정당의 비례로 돼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냈던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이제는 SNS를 통해서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통로가 생겨났는데, 이젠 시민들이 직접 열린 캐스팅을 통해서 사람들을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영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대중은 항상 옳다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항상 그 안에서 평균의 정확한 의견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장날 시골에서 이 소장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 소장수가 소 몇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걸 딱 놓고 자기가 잘 키운 소를 갖고 나와서 소시장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쭉 모였어. 쟤는 얼마고 쟤는 얼마고. 근데 거기서 이 소를 팔러 나온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30명이 좀 넘는 사람들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직접 본 이 소를 파는 현장이었다 그래요.
이 소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쪽지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다가 소의 값을 붙였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거기 나온 36명한테 이 소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해서 쪽지를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저 소를 보면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소 값을 적어냈다는 거죠. 36명의 이 값을, 그 종이를 다 받아갖고 이 사람들이 36명의 소 값을 옆에 있는 참관인한테 같이 보게 하면서 이것을 합계를 내서 36으로 나눴더니 이것이 786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값이 예를 들면 786만 원. 그런데 자기가 거기 써놓은 그 소를 딱 뺐더니 782만 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어렸을 때 소시장에 가서 봤던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의 소 파는 기술에 대해서도 너무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36명이 소를 사러 나온 사람이 그중에 반 이상인데 저 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같은 값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저 돈에 저걸 살만 하다라고 느낀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그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대중은 항상 옳다.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봐서 평균치를 내면 거의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론조사입니다. 보통. 그쵸?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아요. 요새 우리 캐스팅 오디션 있잖아요. 오디션에서 이거 마지막에 누르잖아요. 그 시스템이 하루면 돼요. 지금 열린민주당에는 이 시스템을 이미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깔을 거고요. 제가 그 정봉주 의원이 당을 만들어 놓고 많은 갈등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정봉주 의원의 그 아주 열혈 지지층들이 있고 그런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자기가 혼자 해나가기에 이 증폭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중간에서 저를 설득을 했어요. 만나봐라. 만나보자.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러이러한 방법을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그 5% 넘는 그 10% 이상도 넘어가는 그런 그 뭐 우리 선명한 그 민주당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를 지킬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시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민주당을 지킬 사람들이 이 비례가 돼야 된다라는 이런 당이다. 자기가 만들고 있는 당이. 처음엔 듣기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자리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계속 그 사람들이 중간에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저하고 정봉주 전 의원을 같이 이제 합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만났을 때 다시 이제 두 번째 이 양반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주는 그런 제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을 또 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표를 준다, 뭐 제가 몇 명을 데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오고 싶은 사람은 비례당이기 때문에 모든 뭐 지금 공천에서 탈락된 국회의원이나 이런 경우는 자기가 다시 국회의원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다면 여기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없잖아요. 기본으로. 그만두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제대로 이 사람들이 저한테 하지 못하면서 이제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분이 보면서 그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던 그 오픈 캐스팅에 관련되는 그 안들을 당신이 온다면 받겠다. 거기서 이제 제가 솔깃한 거예요. 저는 그 안을 살려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공천에서 탈락한 국회의원들은 캐스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신선하게 시작을 해야죠. 그러나 경선에서 패한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우리한테 필요한 기능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당이고 그 열혈 지지자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한 발 한 발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같이 우리가 뭐 허겁지겁 이런저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뭐 굳이 국회의원 몇 명이 들어가서 그 뭐 순번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위성 정당으로 불리우는 것은 저는 뭐 절대 반대를 하지요. 그러나 이 당을 만들어낸 정봉주 전 의원께서 이름을 열린민주당으로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민주당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여기는 비례 전용당이잖아요. 비례 대표만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국민들이 뽑는 각 분야별 최고들을 우리가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셔다가 여기다가 모셔놓고 우리가 일을 하는 그런 이 당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금 이 태생부터가 민주당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다, 그들하고 관계가 없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관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도와야 되는데 그때 민주당이랑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합하겠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합당을 한다라는 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는 선명하게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다라는 깃발을 들고 나온 거죠. 우리 열린민주당에는 노무현이 있고 문재인이 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우리는 선명하게 문재인 정부를 지킬 것이다.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는 이 정부, 문재인 정부를 지킬 것이다. 문재인을 지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민들이 저를 믿으세요. 손혜원은 끝까지 문재인을 지킬 것이다. 문재인의 호위무사 역할을 초장에도 당대표 시절에도 끝없이 제가 온갖 언론의 포화를 맞아가면서 했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제가 곁을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부분을 의심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어요. 좌로 우로. 그런데 이를테면은 이 비례대표들의 순번들을 거기는 거기대로 또 우리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대로 비례대표의 순번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국민들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들어낸 방식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식의 차이보다는 지금 시차가 더 큰 차이예요. 우리하고 저 사람들하고 저분들하고 지금 저분들이 아직 당이 결성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저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두 가지 안으로 볼 수,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연합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것이 무산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저렇게 꼼수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냥 안변몰수하고 민주당에서 비례당을 만들 것인가. 세 번째는 그냥 이것도 안 만들고 이것도 안 만들고 정의당의 주장대로 정의당에서 만드는 당으로 모든 것을 밀어줄 것인가. 세 가지예요. 지금은. 그런데 그들보다 지금 열린민주당이 훨씬 더 진도가 빠르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켜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수는 있다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